안녕하십니까. 조조의 시효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조타운의 데이터 기반의 원제와 현재라는 타이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일본의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슬라이드는 영어로 만들었습니다. 저 의미가 잘 전달이 되는지 걱정됩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의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조타운의 시효자키라고 합니다. 소속하고 있는 부서는 ML 데이터 랩스라는 곳입니다. 전사적인 데이터 기반의 개발과 운용을 하고 있는 팀에서 운영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제 경력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20-30명밖에 없었던 벤처 기업인 발실리라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만 그 후 M&A라는 어른들의 사정으로 현직인 주식회사 조조타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M&A를 한 직후의 이야기였는데요. 당시 상사가 저를 회사 회의실에 불러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이런 계기로 데이터 기반의 개발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루비 온 레일에서 웹 API를 작성하는 그 엔지니어를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앱 레이어에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같이 일했던 인프라 담당자가 사내의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그때 시오자키라면 인프라도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기 때문에 인프라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의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문제로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원본 사진을 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조조 시오자키로 이미지 검색을 해주시면 원본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조의 데이터 기반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 이 발표의 주제에도 있는 원죄와 그 큰 죄, 그리고 현재, 일본의 농담과 같은 그런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서부터 얻은 이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조타운의 데이터 기반 중에서도 대부분 SQL 서버를 이용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씩 배치로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빅쿼리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것은 빅쿼리, GCP의 매니지더의 ETL 서비스인 데이터 프로입니다. 이를 사용해서 빅쿼리에 하루에 한 번 전체 분량의 데이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플로우의 정보를 킥하기가 한 툴로서 클라우드 컴포저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을 구축할 때 초기에는 하루에 한 번씩 전량 데이터가 빅쿼리에 전송이 되었는데 데이터 기반의 이용자가 많아져서 특히 ML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었을 때 하루에 한 번씩 데이터라면 너무 오래된 정보가 됩니다. 즉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남게 되는 정보는 쓸모가 없다는 과제가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추천이나 검색을 할 경우에는 상품 데이터가 오래된 경우에는 재고 정보를 유저에 제공해버리면 유저 체험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에는 어떻게 차분 데이터만을 취득할 것인가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배치를 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빈번히 갱신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부하가 커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변경이 된 부분만을 취득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CDC의 출력에는 풀 엔트리를 쓰고 있습니다. 플러그인은 특히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자체 개발한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플루엔티드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루엔티드는 사이버 컨테이너처럼 동작시키는 일이 많은데요. 이것은 플루엔티드가 메인 컨테이너가 되는 그런 특이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력된 데이터는 클라우드 팝섭이라는 메시징 브로커에 한번 저장이 돼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 플로우를 경유해서 빅쿼리에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빅쿼리에 들어간 CDC 데이터와 앞페이지에서 보신 데이터베이스의 전량 데이터를 적절하게 머지함으로써 빅쿼리성에서 SQL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와 똑같은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기반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전체 데이터 대략적인 규모를 보면 수백 테라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수는 수백만 테이블 정도의 테이블이 있고 행수는 수조 정도의 규모입니다. 자화자찬이 됩니다만 상당히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에서도 유수의 대규모 데이터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사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그래프는 빅쿼리에 대해서 쿼리를 실행한 유저들이 얼마나 있는지 월간 추이를 본 것입니다. 이른바 MAU와 같은 것인데요. 초기에는 매우 적어서 2018년쯤에는 유저가 적었는데요. 갈수록 늘어나서 현재는 대체로 500명 내지 600명 정도가 매달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조의 직원 수에서 감안하면 상당히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의 조조타운에는 없어서는 안 될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까지 조조타운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실은 구축했을 당시에는 이런 형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원제와 현재라는 주제에 있는 말의 복선을 회수하겠습니다. 먼저 원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제라는 것은 이 발표에서는 시스템의 개발에 최초기에 범했던 선택 실수를 말합니다. 지금의 데이터 기반은 매우 대규모로 성장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아주 소규모였습니다. GCP의 데이터 기반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2018년에 대체로 4월 내지 5월쯤이었습니다. 특히 그때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발표에서 전달하고 싶은 것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초기의 데이터 기반의 아키텍처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데이터 리스터의 GCP 이 두 가지 클라우드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GCP만 쓰고 있습니다만 그 복제를 의미하는 이 화살표의 수가 앞서 보여드린 페이지보다 많습니다. 복사를 여러 번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상류에 있는 SQL 서버에서 또 다른 SQL 서버로 복제를 하고 다음에 S3에 복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빅쿼리에 복제하는 구성입니다. 이 구성은 매우 복잡해서 운영하는 것은 솔직히 괴로웠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빅쿼리의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기 조금 전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레드시프트의 데이터를 집약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보신 빅쿼리가 레드시프트였던 거죠. 레드시프트를 사용하면 상당히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빅쿼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튜닝하기 위한 노하우나 리소스가 없었다는 것이 사정이었습니다. 레드시프트의 명예를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레드시프트의 데이터 시프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용법과 궁합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레드시프트용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수정해서 빅쿼리에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일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그림을 저도 그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제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조차 없었습니다. S3라는 것은 그럭저럭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보다 상류에 있는 중간에 있는 SQL 서버에 대해서는 그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까지는 몰랐고 더 상류까지 가면 뭔가 미지의 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팀이 범했던 원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가장 취득하기 쉬운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던 S3에서 데이터를 취득한 것이 우리의 원죄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미지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최상류에 있는 SQL 서버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했다고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고생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여기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데이터 품질의 저하입니다. 복제를 거듭하다 보니 모르는 사이에 비정상적인 변환 처리가 의도치 않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콤마라든지 더블 쿼트, 싱글 쿼트 그런 문제가 되는 문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문자로 변환되거나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SQL 서버 측에서 물리 삭제된 내용이 빅쿼리에는 반영되지 않거나 테이블에 따라서는 반영되어 있고 또 다른 테이블에는 반영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솔직히 정말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으로 전송 패치의 처리 시간의 증가였습니다. 이건 한 번씩 진행하면 되는 전송 처리를 여러 번 거듭함으로써 그만큼 시간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장애 복구를 할 때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추적을 해서 어디에 배치를 재실행할 수 있는지 뭔가 퍼즐을 푸는 것처럼 시도를 해서 복잡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고생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을 추가할 때 리딩 타임의 증가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여러 번 복제를 거듭하는 시스템인데요. 중간중간에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테이블을 추가할 때 오퍼레이션 또한 여러 팀에 걸쳐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작 하나의 테이블을 추가하는 작업에 2주간이나 시간이 걸리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조조의 데이터 활용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예, 여기서 당시를 돌이켜보면은 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기술 선택을 해버렸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성장했지만 당시에는 데이터 기반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했는지가 불투명했습니다. 그 때문에 데이터 기반 구축을 위한 인원이나 기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적은 인원수로 단기간에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하우의 부족입니다. 자기소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원래 루비 온 레일즈에서 웹 API를 쓰고 있었던 백엔드 엔지니어였습니다. 인프라 레이어는
거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미들웨어도 가끔 담당을 하는 정도였고요. 데이터 기반의 구축도 처음 경험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데이터 기반에 관해서도 뭐 서적이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고 지금은 책방에 가면은 어느 정도 책을 구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정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노하우가 부족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칭 복사본을 너무 믿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선택을 해버렸던 것이죠. 처음 담당자에게 들어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복사본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대로 된 복사본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완벽한 복사본이라는 것은 그 담당자가 담당하는 업무에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완벽한 복사본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데이터 기반에서 필요한 복사본 그리고 시스템에서 생각하는 완벽한 복사본의 그 인식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칭 복사본이라는 것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품질이 저하에 이어졌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모두가 거짓말쟁이였다는 셈이 되겠지만 특정한 누군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좀 핑계가 되겠습니다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택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그 잘못을 뉘우치는 핑계를 대는 그런 사람 같은처럼 비춰지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어떻게 이것을 속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착수를 한 것이 데이터 전송 배치의 이행입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GCP에 관한 운용 경험치가 쌓여갔습니다. 데이터 전송 배치를 만들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GCP 내에 있는 것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RPG로 소위 새롭고 그 강한 게임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원래 만들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신규로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반적인 구성인데요. ETL적인 아키텍처였던 것을 ELT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트랜스폼과 로드를 바꿔보거나 미퀘리 안에서 변환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중간에서 했었던 변환 처리의 레이어를 없앴던 것이죠. 미퀄리에는 무가공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후에 미퀄리 내에서 변환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해본 것으로서는 시큐리티입니다. 시큐리티의 재설계입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를 해시화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위험한 정보를 여러 곳에 복사를 하면은 오류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메일 매거진의 송신인이라든가 메일 주소 등 개인 정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송신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메일 어드레스가 해시화되고 있으면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핀포인트로 메일 주소라든가 개인 정보를 개방했었습니다. 한편 그 외에 대다수 사원들에게는 개인 정보는 보이지 않도록 그러한 핀포인트 권한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운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송 배치에 관해서는 큰 문제 없이 이행이 되었는데요. 다음으로 이것은 좀 고전을 한 부분입니다만 데이터 집계 처리의 이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은 데이터를 빅퀘리에 넣어서 다른 팀, 다른 부서가 데이터 집계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행은 정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우선 신구 환경에서의 대응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테이블마다 데이터의 차이를 하나씩 스파이가 있는지 없는지,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는지 하나씩 조사를 해서 수백 테이블 분 내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서 이행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정보를 공유했었습니다. 이때 몇몇 테이블에서는 그 환경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때는 최상류에 있는 기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같은 데이터가 되는 곳을 옳다고 정리하고 이행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옛 환경에서 행하던 이상한 변화 처리, 부정적인 유산과 결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작성한 테이블별 대응표를 데이터 기반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참조하는 테이블을 전환하는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수많은 이용자, 이용 부서가 있어서 정확한 영향 범위를 밝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십 개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퇴직자가 만든 시스템이 인계되지 않는 채 움직이고 있거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SF 영화에서 그 로봇이 그 동작을 움직이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만 현실 세계에서 저희들이 접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작성자 본인도 본인이 만든 것을 잊어버린 그러한 집계 처리가 있거나도 했습니다.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잊어버린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감사 로그를 이용함으로써 대응을 하였습니다. 빅퀘리의 경우에는 Jobs by Organization이라는 메타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것을 봄으로써 GCP 속에서 실행된 빅퀘리 안에서 실행된 모든 퀘리의 정보가 100%의 정도로 정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정기적으로 집계함으로써 구 시스템의 이용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행되고 있지 않는 권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누가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처리를 찾기 위해서 데이터 집계 처리의 가시화를 실시했습니다. 어느 테이블이 어느 데이터를 정보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가시화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많은 데이터마트와 관계가 있는 데이터의 집계 처리를 우선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왼쪽 그림의 중앙 부분에 화살표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요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가 없는 데이터마트라든가 대시보드라든가 그런 것도 발견을 하게 되어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히어링을 한 후에 삭제하거나 새로운 관리자를 선출을 해서 그 사람한테 관리를 부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이 행위 진행됨에 따라 구 시스템에 대한 참조가 서서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구 시스템이 그 테이블에 대한 참조 상황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구 시스템 테이블에 대한 그 테이블을 삭제하는 그런 활동, 삭제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신구 시스템 양쪽에 테이블 이용자가 실수로 그 시스템 측을 참조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치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치우는 대응을 했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의 옛 환경의 테이블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는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특정한 기간 참조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된 테이블에 관해서는 그날 중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삭제를 했냐 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의도치 않게 이용하는 유저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한꺼번에 없애면은 실은 필요했다는 그런 사람 이용자도 있기 때문에 급속하게 소멸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축소를 시키는 그러한 대응을 했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마지막 테이블을 삭제를 했을 때는 저희 팀은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습니다만, 다른 팀에서는 삭제했구나, 그렇구나, 다 이제 끝냈구나,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환경의 삭제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성공 사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테이블은 그 환경 테이블을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에게는 다른 테이블, 다른 GCP 프로젝트로 제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대한 열람 권한은 한정적으로 일부 이용자에게만 부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테이블 데이터 품질이 나쁜 이전 시스템을 이용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다 소개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 회사의 테크 블로그에 공개되고 있으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기반 이행 소재 외에도 여러 가지 소재를 많이 발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년의 일에서 얻은 교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교훈으로서는 자칭 복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사를 작성한 지점에서 자신도 모르게 정보는 열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게 올바른 것이 보장되는 데이터만을 소스로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류에 가면 갈수록 좋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상류에서 데이터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류에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 담당자와 좀 가까워지는 것이 최우선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부서의 사람들과 친해지면은 이러한 열화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지 그것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에게 묻지 말라, 로그에 물어라. 사람이라는 것이 착각을 할 수도 있고요,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묻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만 묻으면 시스템 이용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특히 감사 로그는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이 로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 로그라고 하면은 감사 때만 쓰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은 평상시, 일반 시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로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교훈으로는 썩지 말라, 위험하다. 이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만, 숟가락 한 잔에 오수를 그 와인에 넣으면은 와인이 다 오염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인데요. 데이터 품질 관리에서도 이와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품질 관리된 깨끗한 데이터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데이터가 섞이면은 모든 것이 오염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들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어딘가에 약간 더러운 데이터, 아드복스 분석에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깨끗한 데이터와 그렇지 않는 데이터를 제대로 분리를 해서, 구별을 해서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버리면 품질이
손상됩니다. 현재 데이터 기반이라는 것은 조조타운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서 저지른 큰 기술적인 선택 오류 때문에 고통받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취득하기 쉬운 곳에서 그때 당시에는 취득하기 쉬운 곳에서 그냥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속죄하기 위해서 연 단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시는 분들은 저희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塩崎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시오자키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자를 모시고 궁금한 점이나 질문을 하면서 세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질문도 가능한 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 오른쪽에 있는 기능을 사용해서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는 라인의 호리카와 기요유키 씨입니다. 호리카와님, 간략하게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호리카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라인에서 분석 기반의 서비스의 데이터 기반을 조사해 왔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라인의 전사적인 입장에서 이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자기소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호리카와님, 바로 이 세션을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나요? 네, 시오자키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원죄 그리고 속죄를 했던 그 경험, 데이터 기반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정말 귀한 경험을 공유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처음에 확인하고 싶은데요. ML 데이터 본부의 데이터 기반 블록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서는 고객이 전사인가요? 또는 ML이라는 이름으로 있듯이 ML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유저 고객이 되는 건가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이용자가 누구인지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조조의 전 사원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일부에 ML 엔지니어도 있고 네, ML 개발자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저 고객은 전사 사원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원죄라는 부분이 취득하기 쉬운 데서 취득을 했다는 것을 원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속죄를 했을 때 그 데이터와 조회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간 시스템과의 비교라는 것은 할 수 있었나요? 구축의 가장 초기에 그게 가능했는지 물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것도 하나의 저의 죄인 것 같습니다. 자칭 복사를 믿어버려서 최종적으로 빅쿼리에 들어온 그 내용과 정상적인 그 복제가 표면적으로는 참 비슷했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동일했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분석이나 BI, 대시보드의 구축 등을 먼저 해버렸습니다. 이것 또한 저의 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범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처음부터 좀 친하게 지낸다. 상류와 친하게 지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상류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어야 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기반과 개발이라는 것이 아주 거리가 멀어서 그것이 원죄의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오자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취득하기 쉬운 부분에서 취득을 했다는 것이 문제였는데 더 파고 들어가면 데이터의 이용자, 즉 분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직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데이터 기반을 만들려고 했던 팀이 M&A를 통해서 조조에 합병했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원래 조조타운을 지켜왔던 조조타운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켜왔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어떻게 보면 좀 적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하라고 해도 순순히 좀 열어주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유화를 하는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을 취하지 않고 그렇다면 취득하기 쉬운 데서 취득을 하자 이런 식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그럼 취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솔직히 저도 비슷한 입장이었다면 그런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MAU 분석 기반의 MAU의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요. 2019년부터 20년까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 그림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특히 2020년쯤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크게 늘었나요? M&A는 그 전에 있었었나요? 네, 사원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마침 사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가장 초기에는 분석 리포트를 만들어서 BI 툴, 파워 BI라든지 룩업 파브로라든지 그런 데서 가시화를 하고 말하자면 윗분들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2020년쯤부터는 기회학습의 시스템이나 그런 BI, 분석 리포트 외의 용도에서 사용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2020년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분석 기반을 관리하는 저도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고생은 있지만 조금 반가운 일일 수도 있겠네요. 네, 사용해 주는 사람이 늘어나면 정말 반갑고 고맙지만 갑자기 초면에 사람이 빅쿼리의 사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와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라면집이 입소문을 타서 점점 더 그 고객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오자키라는 사람에 물어보면 잘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입소문이 좀 확산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반갑기도 하고 네, 고생했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환 처리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셋을 그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변경을 하고 작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런 작업들은 정말 중요한 작업이지만 약간 유저 입장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고 또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그런 업무를 하고 과연 이익을 챙길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압박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의 동기부여가 된 것은 사명감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낸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 멤버들에 대해서도 이런 일들을 성실하게 우직하게 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때마다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종종 말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쇠뇌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리더가 그렇게 말해준다는 것은 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리더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고 다만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어떠셨어요? 네, 이 업무를 했다고 즉시 이익에 이어지느냐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전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거 하나만 진행했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데이터 기반의 운영이라든지 신규 기능의 개발, 새로운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새로운 데서 연계를 하거나 데이터를 연결을 하거나 데이터 기반의 운영 업무 등도 병행해서 진행하면서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시책도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어서 특히 왜 이런 업무를 하느냐는 그런 지적을 받은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공격적인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런 업무도 함께 병행을 하셨네요. 경영진에게 보여줄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할까요? 그런 가시화된 포트폴리오는 고려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글쎄요. 공격적인 시책을 가능한 한 추진하면서 빈 시간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수비형 업무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좀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공격적인 시책도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인정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바로 하기가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비교적 이런 활동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훌륭한 회사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